영화 속 전투 장면, 누구나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주인공이 말 위에서 질주하거나 폐허가 된 전장을 누비다가 갑자기 멋지게 몸을 돌려 등 뒤에서 화살을 쓱 뽑아 활시 위에 딱 걸어냅니다. 화살은 시원하게 날아가 악당의 심장을 관통하고 관객은 감탄하며 팝콘을 흘리죠. 완벽합니다. 간지 폭발이죠. 하지만 현실의 전사들이 이 장면을 봤다면 아마 눈을 질끈 감으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이고, 저거 저렇게 꺼내다 죽는 거지. 왜냐고요? 실제 역사 속 대부분의 군사들은 화살통을 등 뒤가 아니라 허리 옆, 그러니까 옆구리에 찾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스타일 문제가 아니었어요. 목숨이 달린 문제였죠. 그럼 우리는 왜 등 뒤에서 화살을 뽑는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주류인 것처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오해의 시작을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이 시각적 환상의 기원은 놀랍게도 1938년 헐리우드 영화 로빈 후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우 에롤 플린이 중세공사로 등장해 등 뒤에 멋지게 화살통을 메고 활을 쏘는 장면. 이 로빈 후드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해지는 바람에 대중문화에 박제된 중세공수의 이미지가 된 겁니다.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는 더더욱 등 뒤에 화살통을 메는 경우는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후로 수많은 판타지 영화와 게임 속 궁수들은 당연하다는 듯 다들 화살통을 마치 백팩처럼 메고 다니죠. 예컨대 반지의 제왕 속 레골라스. 은색 머리카락 휘날리며 눈빛 한번 딱 주고 모델 뺨치는 기럭지로 팔을 쓱 등 뒤로 넘기더니 활에 화살을 척 걸어 쏘면 누가 봐도 오빠 소리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헐리우드식 판타지 궁수의 정석이었죠. 실전. 그딴 거 몰라도 그냥 멋있으면 된 거죠. 비슷하게 오늘날 닌자의 시그니처로 여겨지는 검은 복장도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에도시대 가부키 연극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 실제 닌자는 검은 복장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평상복 차림으로 입었다는 거죠. 물론 사실 이렇게 등에 매는 퀴버 멋있긴 합니다. 문제는 이게 실전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심지어 역사학계에서도 중세 유럽에서 백퀴버 사용은 매우 드물었다는 게 일반적 견해고요. 전쟁터에서 등 뒤 화살통은 시야에서 벗어나 있어 꺼내기 어렵고 급박한 전투 중에는 화살이 엉키거나 걸리적거리기 쉬웠죠.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역사적으로는 대부분의 궁사들이 화살통을 허리나 다리에 고정하는 힙퀴버를 사용했어요. 이 방식은 팔 아래로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화살을 뽑을 수 있고 몸에 밀착되어 있어 달리거나 말을 타도 흔들림이 적고 안정적이었죠. 등 뒤에 멋지게 매는 백퀴버는 실전에서 대부분 쓰이지 않았고 주로 사냥용이나 아주 제한적인 문화권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죠. 궁병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화살을 꺼낼 수 있는가였는데요. 그 시절 등 뒤에 달고 다니는 전사가 있었다면 다들 한마디씩 했겠죠. 너 멋부리다 골로 간다. 등 뒤에 화살통을 차고 전투를 하다 보면 내 화살이 몇 발이나 남았는지도 모를 지경에 이르거든요. 이건 고고학적 유적에도 확인되죠. 고대 스키타의 유목민들이 사용한 고리토스라는 구조입니다. 이건 활집과 화살통이 하나로 결합된 일체형 장치로 왼쪽 엉덩이에 대각선으로 착용하도록 설계됐죠. 덕분에 말 위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고 구조 자체가 뒤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 화살을 꺼내는 동작도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놀라운 건 이 장비의 실전 성능이 단순히 구조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스키타이 무덤에서 출토된 고리토스 안에는 약 300개가량의 화살이 함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례들에서도 수백 개의 화살이 묻혀 있었던 게 확인되고요. 당시 일반 궁사의 퀴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화살이 담겨 있었죠. 대부분의 고대 궁사가 한 번에 약 30발 정도의 화살을 갖고 다녔다고 보면 고리토스는 말 그대로 전투에 특화된 다량 투사 전략에 최적화된 무기 장비였던 셈이죠. 이렇게 기마궁수 전술이 주력인 스키타이 역시 힙퀴버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흉노와 몽골의 기마궁수들도 말 위에서 완벽하게 사격할 수 있도록 힙퀴버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몽골 병사들의 퀴버는 주로 자작나무 껍질과 뼈 경첩으로 만들어졌고 금속 고리 등을 이용해 허리벨트에 단단히 고정하는 방식이었어요. 한 명의 궁수가 기본으로 약 60개의 화살을 퀴버에 넣고 다녔고 말 안장 양쪽에도 예비 퀴버를 실어 여분의 화살을 확보했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화살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몽골군은 관통력을 높인 화살, 가벼운 장거리 화살, 신호용 화살 등 목적별로 준비해 운용했습니다. 이런 힙퀴버 구조는 단순히 보기 좋은 배치가 아니라 실전에서 장전 속도를 극대화하면서도 전진과 회피를 반복하는 기마 전투에서도 화살을 안정적으로 꺼낼 수 있게 해주는 실용과 효율의 결정체였던 거죠. 특히 칭기즈칸 시대는 이런 궁병 체계와 전술이 정점에 달한 시기로 평가받아요.
단순히 활을 잘 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장전해 다시 쏠 수 있느냐. 그 찰나의 능력이 목숨을 가르던 시대였고 몽골의 이런 무장 구조는 바로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켰던 겁니다. 13세기 프랑스 수도사이자 여행가였던 윌리엄 오브 르브르크 또한 몽골 여행기에서 몽골군이 다양한 화살을 구분해 빠르게 꺼내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했죠. 근데 사실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활하면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고구려. 고구려는 중국 삼국지 위지동의전에서도 훌륭한 활을 가진 민족으로 언급될 만큼 당시 기준으로도 뛰어난 활 제작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건국 신화에서도 주몽이라는 이름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점,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경당에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기본 교육으로 삼았다는 점을 보면 고구려의 군병과 기병 전술은 매우 뛰어났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죠. 물론 고구려를 이야기할 때 사람과 말 모두의 철갑을 입힌 중장기병, 즉 개마무사를 빼놓을 수 없지만요. 이러한 전통은 고려, 조선을 거쳐 이어졌고 이성계, 정조, 신립, 장보고, 양만춘 등 활과 관련된 인물들의 이야기가 유독 많이 전해지는 것도 그만큼 궁술 문화가 깊이 뿌리내렸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림픽 때마다 한국이 양궁 메달을 싹쓸이하는 현상을 두고 한 일본 기자가 한국인은 고구려 조선시대부터 활을 잘 쐈다던데 정말인가요? 라고 묻는 에피소드가 생겨났을 정도니 활에 관한 한 어떤 민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고구려 또한 무용총 수렵도 벽화를 보면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고구려 궁수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눈에 띄는 건 바로 허리 옆에 착용된 화살통, 즉 힙퀴버입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허리 부근에 착용해 말 위에서도 쉽게 꺼내 쏠 수 있는 실전 배치였죠. 실제로 삼국시대 화살통의 등장과 전개 과정, 2018 한국 고고학부 학술 논문에서도 사산조 페르시아, 서투르키스탄 당나라까지 이런 쟁쟁한 지역들에서도 화살깃의 방향이 어디든 화살통 모양이 어떻든 화살통을 기울여 허리에 착용했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딱 짚어줍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정 문화권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화살통을 등 뒤나 어깨끈으로 맨 형태, 혹은 활과 화살을 묶어 등에 지는 장비도 존재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백휘버가 존재했고요. 물론 백휘버가 도보 이동이나 장거리 행군에서는 더 편하고 유리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실전 전장에서의 주류 방식은 아니었던 거죠. 결국 퀴버의 위치는 궁사라는 병과가 전장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압박을 주며 어떻게 전술을 구현하는지를 결정짓는 조건이었죠. 고대 유라시아의 유목민에서부터 중세 유럽의 장군병, 고구려의 기마궁수까지 문화와 지역, 시대는 달라도 실전 전투를 경험한 이들이 선택한 화살통의 위치는 일치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로빈 후드나 레골라스에게서 궁수의 전형을 떠올릴 때 그들이 든 활만큼이나 왜 그 화살통이 등에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역사 속 궁수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는 건 멋과 생존,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보는 재미있는 일인 거죠.